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뭐 유가네, 금리네, 달러네 아주 정신이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쟁까지 터지니까 진짜 어느 쪽으로 갈피를 잡아야 될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뭐 전쟁 참 다사다난하네요.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제가 자주 겪게 될 줄은 몰랐는데 뭐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이슈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각국의 상황들을 따져보면서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제가 사진을 고르고 고른 건데 그나마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 그리고 좀 끔찍하지 않은 사진 이런 것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참상은 확실히 좀 느껴지는 그런 사진들이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또 한 번 이렇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뭐 모든 전쟁에 배경이 있고 명분이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이렇게 민간인 사상자가 뭐 사망자만 2,000명에 달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만든 쪽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수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하마스를 규탄하고 이스라엘 편에 계속 서주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도 이미 역사적으로 많이 배워오셨고 겪어오셨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대교고요. 팔레스타인은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박해를 좀 많이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쪽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원래 살던 터전을 빼앗겼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중동 전쟁 이런 쪽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만큼은 좀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원래 저기서 이렇게 뭐 자주 싸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렇게 만약에 확전까지 된다면 유가가 갑자기 튀어오르고 뭐 100달러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국의 현재 이해관계를 통해서 정말 이 전쟁이 확전될 수 있을지를 한번 판단해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하마스라는 그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지역의 가자 지구를 공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이제 역습을 하기 위해서 이걸 테러로 규정하고 지금 계속 예비군들을 소집하고 있고 전쟁에 들어간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확전된다면 팔레스타인 편에 있는 누군가가 이들을 도와주면서 확전이 되겠죠. 그게 이란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블링컨 장관도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뒷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란이 정말 공식적으로 이 하마스를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원유 생산량을 보시면 거기서 그 얘기를 다시 앞에 화면을 다시 돌려주시면요. 그 이란의 원유 생산량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에 화면을 다시 돌려주세요. 이란의 원유 생산량을 다시 한번 보시면 최근에 사실 조금씩 생산량이 올라갔고 수출 지표가 괜찮았던 때가 이때가 그러니까 오바마 정권 때잖아요. 그때 이란과 미국이 핵협상을 타결하면서 이란이 점점 이제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던 건데 그 이후에 다시 트럼프 정권 들어가면서 다시 제재를 받았죠. 그래서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그 옛날 부시 대통령 이후에 이란이 뭐 악의 축 뭐 이러면서 되게 오랜 기간 제재를 받았던 게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면서 다시 조금씩 풀리고 있는 과정에서 이걸 이란이 나는 뭐 상관없고 나는 테러리스트들의 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그 언급을 하면서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을까? 요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스탠스입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큰 외교 실책을 범했다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을 세상 밖으로 다시 꺼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 여력이 생겼고 지원이 들어가면서 이 전쟁을 팔레스타인이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 격차가 트럼프와 바이든 간에 치열하다가 이게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여기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움직임 방향성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계속 걱정이 됐었고 그 유가를 내리기 위해선 이란이라는 큰 수출국이 한번 세상 밖으로 나와주면서 공급을 좀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공급하는 나라들이 감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 이란을 공격적으로 가져가거나 혹은 반대로 이제 다른 스탠스를 취하거나 하기에는 미국 입장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중국과의 그 G2 대결도 있는데 과연 신경을 이쪽에 또 쏟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우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하필 지금 왜 일어났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우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우디는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교, 특히 이슬람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니파의 큰형님입니다. 이란은 이제 시아파의 큰형님이지만 시아파는 애초에 비중 자체가 좀 작죠.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약간 강대강 대결을 펼치고 있었는데 사우디가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국교를 다시 정상화하려고 했던 거죠. 아니 이슬람의 수니파의 큰형님이 어떻게 유대교의 그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지? 그 딜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정상화가 되면 미국이랑 서로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로 미국과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는 계속 감산을 이어가겠다고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이즈 오일 아웃풋 오일을 이제 증산하겠다는 방침으로 돌아설 정도로 미국과의 카드를 계속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 이거 좀 안 되겠는데? 사우디랑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친해지면 이거 좀 불안한데?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지원했던 하마스를 움직여서 전쟁을 터뜨렸다. 뭐 이런 그런 썰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뭐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과연 그러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일단은 이슬람교의 큰형님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편을 들겠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평화적인 쪽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말을 덧붙였거든요. 겨우겨우 미국과 이슬람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카드를 꺼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테러리스트 편에 서는 것은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도 난처한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들이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제 뭐 이성적인 판단이 전혀 의미 없고 비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뭐 하나를 봐야 되는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뭐 결국에는 유가겠죠. 유가의 움직임, 유가의 발작이 일단은 한 번 튀어오르고 멈췄는데 거기서 지금 뭐 계속 다시 떨어진다라고 보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100달러까지 올라가는지 혹은 이 유가의 움직임이 그 발작이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만약에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불안하면 지금 상황 에서 또 추가 긴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 일단은 뭐 유가에 예전에 말했듯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다른 곳에서 줄이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오히려 연준의 추가 긴축 의지가 꺾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뭐 각국의 상황들 봤을 때 이성적으로 보면 확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 열어두고 유가와 금리의 움직임에 결국엔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선택지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여의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일단은 중동에서 이렇게 전쟁이 터졌다는 측면에서 유가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컨센서스 가져가면
대한민국은 더욱더 불리한 상황이죠. 아시는 것처럼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국가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자랐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유가와 달러가 움직임이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 코스닥이 800선을 하회하고 코스피가 전강 후약 장세를 보였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 계속 하락할 것이냐. 그러기에는 또 지금 어느덧 코스피의 PBR이 0.8배에 근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서 막 살 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막 팔 때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물음표를 한번 달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수출 증가세가 바닥짓고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파는 와중에도 조금씩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분명히 있거든요. 에너지, 철강, 자동차, 은행, 그리고 반도체, 통신 서비스 정도가 딱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데 뭐 물론 은행이나 에너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여기서 철강, 자동차, 반도체를 사는 이유 아마 수출과 좀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확실할 때 가장 확실한 걸 쫓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당장 몇 시간 후면 아마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구간에서 확실한 실적이 어떤 큰 방향성을 잡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전쟁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저희가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막 알고리즘을 짜보고 생각을 해봤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결국 그 비이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일단 가정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하루 이틀 정도로 뭐 전쟁 별 영향 없네 라고 하시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 시즌에 조금 더 맞춰가면서 금리와 유가의 움직임보다 실적 시즌에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